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효수량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유효수량의 개념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론적으로 잘 알고 계시더라도 현장에서 막상 측정하시려고 보면 생기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해당 의문점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량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적으로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량은 개수의 의미가 아닌 물의 양을 말하는 건데, 뭔가 수량 앞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유효라는 단어인데 반대말로는 무효, 즉 유효한 수량이 있고 무효한 수량이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효 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 물의 양 중에 유효한 부분이 도대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방에서 유효 수량이라는 것은 그림과 같이 수존에 채워져 있는 물의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방용 배관과 일반 급수관 사이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유효 수량을 측정하려고 하면 생기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하 기계실 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위에 있는 파란색 배관이 일반 배관, 밑에 있는 빨간색 배관이 소방용 배관입니다. 그럼 한번 측정을 해봐야 할 텐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일반용 배관과 소방용 배관 사이가 유효수량이다 라고 배우셨을 텐데, 실제 배관은 선이 아니라 원기둥 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배관의 중심부부터 아래에 있는 배관의 중심부까지 측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배관의 위에서부터 위에서까지, 아니면 배관의 아랫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측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면과 같이 일반 급수관 하단부터 소방용 배관 상단 부분 사이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급수관의 경우 정압으로 하단까지 급수가 이루어지고 소방용 배관 상단 이하에서는 공기가 흡입되어 펌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캐비테이션에 대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 별도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저희 강습교재에 실려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유효수량을 윗배관의 아랫부분과 아랫배관의 윗부분까지 유효수량을 체크해 놓았죠. 아주 표현이 섬세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 유효수량을 체크하실 때는 줄자를 가지고 바닥 면적의 가로, 세로를 측정하시고, 그 다음 일반 급수관의 하단부터 소방용 배관 사이 수치를 측정해 하신 다음에 그 값들을 곱하여 유효수량을 도출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효수량을 실제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유효수량이라는 것은 한 번만 잘 측정해 놓으시면 특별하게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줄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시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직접 한번 유효수량을 측정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원 홈페이지 Q&A를 통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무창층, 없을 무에 창창, 층층, 한자어 의미 그대로 해석하셔서 창이 없는 층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자어의 뜻과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창층은 의미상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창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창층에 대한 개념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란색깔 부분만 읽어보면은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상에서 뚫려져 있는 계구부의 면적을 계산해서 합친 다음 바닥의 면적으로 나누어 그 값이 3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지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즉슨 뚫려져 있다고 해서 모두 계구부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닌 조건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계구부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 3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번,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번,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구부 안에 직경 50cm 이상 크기의 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계구부의 하단 부분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계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조건들이 피난에 용이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소방에서는 계구부가 뚫려져 있다고 해서 모두 계구부로 쳐주는 것이 아닌 일정 조건들을 설정하여 실제 피난에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한해서 계구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구부가 되기 위한 조건 4번, 5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공터를 향할 것. 5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도 앞서 1, 2, 3번과 동일하게 소방에서 계구부의 관점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5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1, 2, 3, 4번의 조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5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라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쉽게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약간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이 쉽게 파괴 가능한 그리고 개방 가능한 경우를 무창층 기준 해석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 유리의 경우 두께 6mm 이하인 것. 두 번째, 강화 유리의 경우 두께가 5mm 이하인 것. 세 번째, 복층 유리의 경우 일반 유리 두께 6mm 이하 플러스 공기층 플러스 일반 유리 두께 6mm 이하로 만들어진 것. 강화 유리 두께 5mm 이하 플러스 공기층 플러스 강화 유리 두께 5mm 이하로 만들어진 복층 유리. 네 번째, 기타 소방 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다음 네 가지의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헛갈려 하셨던 무창층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로 무창층을 판단하기 위한 계구부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창층이란 창이 아예 없는 층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닥 면적과 계구부의 비율이 30분의 1보다 작은 층을 말하고 계구부는 뚫려져 있다고 해서 다 계구부가 아닌 5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계구부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무창층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무창층의 여부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두 무창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확립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원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개정 당시 제가 종종 받았던 민원 중 하나는 그럼 빨간 날을 빼고 7일인가요? 아니면 포함하고 7일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된 지가 벌써 1년 넘은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소방청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돼서 기간이 계산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앞으로 기간을 계산을 할 때에는 법령 개정 예정이니 다음과 같이 처리하라 라고 문서가 왔고, 관련 내용은 소방시설 민원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세워준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계산 방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이 길로 만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실제 22년도 달력을 가지고 점검 종료일을 가정하여 실제 제출일은 언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14일을 기준으로 점검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언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5일부터 첫째 날로 계산을 하면은 15일이 첫째, 16일이 두 번째, 17일이 세 번째, 18일이 네 번째, 여기서 주말과 휴일, 빨간 날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고서는 21일부터 5일째, 22일, 6일째, 23일, 7일째로 계산이 돼서 7일째인 23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24일 넘어가서 제출하시게 되면은 8일째가 넘어가서 기간 초과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해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공휴일이 많이 낀 추석이 위치한 9월로 예시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이 점검이 끝났다고 가정하면은 9월 8일이 첫째 날이 되겠고 9일 추석 연휴, 그리고 10일 추석 당일, 그리고서는 11일, 12일 빨간 날 빼고 나서 평일인 13일이 두 번째 날, 14일이 세 번째 날, 15일이 네 번째 날, 16일이 다섯 번째 날, 다시 토요일, 일요일 건너뛰고 19일과 20일, 20일이 7일째가 되겠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점검이 9월 7일 날 끝나면은 그냥 7일 더해서 9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7일이 짧아 보이지만은 실제 영업일을 기준, 비즈니스 데이 기준으로 7일이다 보니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 7일에는 주말이 최소 2일이 있다 보니 체감상 9일 정도로 느껴지는 게 맞겠죠. 오늘은 점검일자 7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확한 점검일자 산정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 모두 보고 기간을 잘 준수하시어 업무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원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이 피난구조 설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화살표 모양의 등이 들어오는 걸 보니 유도등이긴 한데 강습교재에서 본 것과 다르게 바닥에 매립되어 있어서 뭐지 싶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피난구조 설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어떤 유도등인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깥 색상과 안의 색상을 먼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색상으로 구분 짓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유도등은 서로 반대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피난구 유도등의 경우 바깥 색상이 녹색, 안쪽에는 흰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통로 유도등의 경우 이와 반대로 바깥이 흰색, 안쪽이 녹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유도등에 왜 녹색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화재로 인해서 정전 상태, 즉 암흑 상태가 되면 녹색을 더 잘 인지하는 프루킨의 현상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유도등을 보면 우선 바깥이 흰색이고 안쪽이 녹색이기 때문에 통로 유도등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색상이 아니라 설치 위치상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 속에 매립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통로 유도등인 것까지는 유추를 했고, 그러면 복도,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 중에서 이 3명제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도,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조금씩 설치 기준이 다르죠. 우선 설치 위치가 복도인 점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당연히 복도 통로 유도등이라 생각되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니까 왠지 바닥에 속에 매립되어 있어도 1m 이하긴 하니까 가능할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은, 여러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화재 안전 기준을 펼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 제6조 1항 1호에 보시면 특이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단서부가 나옵니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에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바로 이거죠. 아까 제가 퇴근길에 영상을 촬영한 곳이 7호선 부천시청역인데, 여기가 지하 역사입니다. 지하층이면서 지하 역사에 해당이 되니까 복도 통로 유도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요? 통로 중앙 부분, 즉 가운데에 바닥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던 복도의 벽체에 설치되는 복도 통로 유도등과 달리 조건부적으로 바닥에 설치가 되는 복도 통로 유도등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에 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벽체에 설치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이 밟아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갖추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교재의 유도등 파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유도등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소방시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책 속에서 배우던 것들을 쉽게 관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호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